뉴욕 증시가 JP모건 등 기업들의 3분기 실적 호조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며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가 미국의 추가적인 양적 완화 가능성과 기업들의 3분기 실적 호조 등의 영향으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2% 넘게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중국이 석유 소비를 늘릴 것이라는 소식에 배럴당 1.6% 오른 83.0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값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온스당 1,470달러 50센트로 마감됐습니다. 미국의 9월 수입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3% 하락했습니다. 수입 석유 가격이 전월보다 3.1% 하락하며 전체적인 물가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는 지난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23%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무기지 수익이 늘고 신용카드 대출은 줄면서 수익성이 개선됐습니다. 오는 18일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애플의 주가가 사상 처음으로 3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판매 호조로 매출 상승이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김종성입니다. 미국 증시가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폭발적인 상승세는 아니었지만 이 다우지수가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쭉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스닥 쪽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돋보이고 있습니다. 인텔의 실적 어제 주가에는 좀 반영이 되지는 않았었는데 오늘 다시 또 반영이 되면서 주가 호조를 이끌었고요. JP모건 체이스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이게 또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0.6에서 0.9%대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미국 3대 지수의 흐름이었습니다. 유럽 증시가 일단 인텔의 실적 소식이 반영되지가 않았었는데 이게 또 덤으로 반영이 되면서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가 2% 넘게 급등하면서 시장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각국 증시에 속속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구체적인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또 상승을 했고 흐름 자체가 우리 증시와는 조금씩 다르게 좀 전개가 되고 있어요. 우리 증시는 좀 쉬어가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 미국 증시 흐름이 상당히 좋죠? 네, 맞습니다. 저희 국내 코스피 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좀 많이 급반등에 대한 우리가 피로감으로 좀 해석을 많이 할 수 있는데요. 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일 지금 상승세를 좀 많이 꾸준하게 좀 이끌어가는 게 시장의 좀 특징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가장 컸던 게 지난주에 있었던 이제 일본을 비롯한 그 양적 완화 정책이 그대로지기 그 다우의 그 양적 완화 정책으로 그대로 미국으로도 펼쳐지는 그런 모습이 아마 시장은 증시를 이끄는 가장 큰 에너지와 그 원동력이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일단 어제 FOMC 의결에서도 일단 2차적으로 그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시장은 일단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거기에 반면에 그 뉴욕대 누리엘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런 와중에서도 더블딥에 대한 우려를 계속 이렇게 공포감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그하고는 시장하고는 좀 이렇게 반대 양상으로 일단 그 각국 정부들에 대한 그런 양적 완화 정책을 강력하게 좀 시사하는 게 아마 투자 심리가 계속 이렇게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그에 따른 그런 모습과 함께 그리고 3분기 실적도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 굉장히 그 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지금 기대가 예상되면서 네. 시장에서는 다시 한 번 더 반등의 기미가 좀 많이 이루어지는 게 시장의 특징인데요. 어제 같은 기술주 같은 경우에도 그 인텔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네. 최근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IT 기업이 다시 한 번 더 좀 약간 꺾이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나라는 그런 리포트도 좀 많이 나왔는데요. 네. 실제로 인텔에 대한 그 실적 전망치가 좀 상향되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기회에 불과하다는 그런 모습이 시장을 좀 더 안정을 시켜주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어제 같은 경우도 이게 지표도 하나 발표됐는데, 네. 크게 큰 영향을 나타내는 지표는 아니지만, 약간 후행 지표 중에 하나인 수출입 물가 지표도 나타내면서, 네. 시장보다는 예상보다는 좀 이렇게 하회하는 모습 보였지만, 그 시장에 크게 반등을 나타내지 못했던 게, 그 시장이 좀 안도감을 찾아가는 모습인데요. 네. 일단, 다우지수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면요.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최근 들어 고점 중에 하나 이제 11,200포인트 정도, 200선 정도로 좀 많이 나타냈다 유럽의 그 금융위기 이후에 좀 많이 빠졌는데요. 최근 들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실적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그 각국 정부에 대한 글로벌 유동성 공조 정책으로 다시 한 번 더 상승폭을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네. 일단
이전 고점 중에 하나인 11,250포인트 정도를 이번에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로 통해가지고 좀 이렇게 넘어서지 않을까도 예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일단 기술적으로 이 부분을 다시 넘어서게 되면은 다시 한번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좀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하면서 체크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우리 증시와는 좀 다르네요. 네. 일단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건강한 조정이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분명. 하지만 미국 증시처럼 이렇게 좀 폭발적으로 계속해서 쭉 이어나가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주가 자체는 일단 뉴스가 나온 이유이기 때문에 좀 하락을 했고요. 반대로 다른 IT 업종의 주가는 오히려 상승을 했거든요. 그만큼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고 있다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최근 들어 가장 컸던 게 외국계 증권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국내 증권사도 IT 기업에 대한 실적 전망치를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봤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경제 회복에 대한 그런 시그널 때문에 IT 주가가 많이 급등했지만은 향후에 대한 실적 전망 자체가 사상 최대를 다시 한번 더 경신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전망에서 아마 그런 리포트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근데 어제 그런 게 기후에 불과했던 게 일단 인텔에 대한 가전망입니다. 아직 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인텔에 대한 그 실적 전망 자체가 굉장히 크게 좀 나타나면서 오히려 그 전에 올랐던 오히려 그 차익 실현 매물이 오히려 인텔을 한 2%대로 이렇게 하락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뭐 다른 악재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실적 전망 자체가 많이 좋아지니까 오히려 그 차익 실현 때문에 오히려 매도 세력이 좀 많았던 게 올 때 인텔 그 주가의 좀 특징이었고, 반면에 HP나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그 네트워크 장비인데 시스코 시스템즈라든지 오라클 같은 경우에도 한 2%대 이상 급등하면서 나스닥 시장을 많이 이끌었습니다.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 $300를 지금 돌파하는 그런 기염을 좀 많이 토했는데요. 가장 많이 컸던 게 시장에 대해서 창의적인 그런 그 제품 프로덕트에 대해서 좀 쉬지 않고 굉장히 좀 많이 매출을 일으켰는데요. 뭐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 아이폰이 시글즈음에 아이패드를 통해가지고 계속해서 실적 전망치가 높여나갔던 게 사상 최대의 그 주가를 좀 경신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뭐 넘버 원의 지위에 올라서는 그런 애플의 모습입니다. 주가에 대해서 뭐 $300를 넘어섰고 그 이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뭐 솔직히 주가 전망 자체는 신의 영역이라서 쉽게 저희들 뭐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일단 주가 전망도 아무리 좀 이렇게 예측하기 쉽지 않지만은 대부분 이게 실적에 대해서 그냥 굉장히 좀 많이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만약에 애플이 계속해서 실적을 이끌어내준다면은 뭐 $300 이상도 상회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시장에서 많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밖에 JP모건 체이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뭐 이에 대한 영향으로 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요. 예, 주가 맞습니다. 흐름은 오히려 더 좋지 않았는데 예, 그에 대한 맞습니다. 소식도 전해주시죠. 예, 일단 뭐 상금융기업 중에서도 가장 큰 빅3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JP모건 체이스도 3분기 주당 순이익을 좀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20% 정도 상향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예상치는 주당 한 90센트 정도로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는 주당 순이익 한 $1.01 정도로 나타나면서 시장의 그 금융주에 대한 반등 여부를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뭐 이 밖에도 나타날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기업들도 특히 고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 특히 유럽의 재정위기 이후에 큰 폭으로 그 기업에 대한 그 실적 전망이 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연쇄적으로 좀 많이 긍정적인 다우지수의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철도 회사 중에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CSX도 실적 개선 소식이 좀 나타나면서 4%대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으며, 그 이전에 말했던 뭐 구글이라든지 뭐 AMD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큰 폭이 아니지만 소폭 그 상승을 나타내면서 시장을 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핑크빛 그 실적 전망, 어닝 서프라이즈 시대를 좀 이렇게 개설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실적 시즌을 앞두고 조금씩 엇갈리고 있고 뭐 구글이라든지 뭐 AMD 뭐 이런 기업들의 주가도 조금씩 엇갈리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실적 자체에 대한 뭐 논의보다는 그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있고 없고가 그 문제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시장 자체는 4분기 들어가지고 IT부터 시작해 모든 그 지표들이 좀 이렇게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좀 많이 리포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많이 올랐을 때 좀 팔자는 그런 투자 심리가 좀 많았는데요. 일단 뭐 다른 쪽으로 말했을 때는 그 FOMC에 대한 그 양적 완화 정책도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보면 증시에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좀 멀리 보면은 일단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 번 더 나타나기 시작하면 다시 한 번 하락에 대한 조짐을 나타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발빠르게 먼저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반발 매도 세력이 좀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미국의 수입 물가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은 하락한 걸로 확인이 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뜯어보면은 꼭 하락한 것만은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일단 어제 발표됐던 그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그 미국의 수출입 물가가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월비 대해서 한 0.3% 정도 하락을 했고요. 네. 전년 같은 그 동기 대비해서는 한 3.5% 정도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는데요. 네. 일단 뭐 전년 같은 경우에는 뭐 금융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감안하면 상승세로 좀 나타난 게 맞는데 네. 일단 전월비에서는 0.3% 정도 하락하면서 시장에서는 약간 좀 부정적인 요새를 좀 많이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를 좀 나타냈는데요. 네. 일단 뭐 시장에서는 크게 이렇게 시장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는데요. 일단 뭐 그래프 그래프 보시면요. 일단 뭐 다른 부분은 그 수출이라든지 그 수출의 물가 둘 다 모두 다 이렇게 예상치를 좀 이렇게 소폭 하야하면서 이제 시장을 좀 많이 그랬는데 이게 뭐 최근 들어 경제 회복이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뭐 지난달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네. 경제 회복 분야 자체가 좀 이렇게 소폭 이렇게 감소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하락폭으로 좀 자리를 많이 잡았는데요. 최근 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 글로벌 국가들이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을 많이 지금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반면에는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좀 많이 나타내는 그 분들의 입장에서는 일단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하다는 그런 걸 좀 많이 논지를 펼쳤는데요. 네. 어제 발표했던 9월 수출입 물가 지수를 보면은 일단은 이제 인플레이션 부분은 전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올해 양적 완화 정책도 더 한번 큰 힘을 받을 수 있겠다는 걸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지표가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뭐 다른 뭐 연료비 같은 경우에도 연료비도 좀 많이 수입을 많이 했는데 뭐 연료비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들어 중국도 수입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연료비 부분을 제외한 그 수출입 물가 같은 경우 오히려 0.3%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특히 또 연료비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대한 그 변동성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거짓 신호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뺐을 때는 오히려 좀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 보이지 않았나 그런 게 대체적으로 좀 전망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기지 관련해서 지난주에도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기지 금리는 내려가고 있는데 수요가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예, 맞습니다. 뭐 이번에는 좀 수요가 늘었다고요? 예. 일단 모기지 신청 건수가 한 13.6% 정도 일단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6주 만에 한 처음으로 이렇게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대부분이 그동안에는 일단 모기지를 신청을 통해 가지고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보다는 기존에 나갔다 있는 그런 대출에 대한 그 리파이낸싱 부분이 좀 많이 증가했는데요. 네. 아직까지도 리파이낸싱 부분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신청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모기지 신청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는 경제 회복에 따른 그 주택 경기가 얼마만큼 살아나에 따라서 모기지 신청 건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변동폭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는 경기 부양안을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내놓고 있고 그에 대한 뉴스도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소식이죠? 예, 일단 연준에서도 경기 부양을 좀 많이 높이려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상황은 어떻게 보면 좀 아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도 좀 많이 우려하는 게 오히려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좀 이게 치닫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연준에서는 이게 연준의 그 양적 완화 정책을 굉장히 힘을 실어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이게 인플레이션 상황이 굉장히 극심한 상황에서 경기 회복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오히려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시장에 대한 물가 상승을 더 조장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오히려 인플레이션 자체가 지금 이제 둔화가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양적 완화 정책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게 이렇게 일단 연준 입장에서도 기대 인플레이션, 지금 이제 명목 인플레이션보다는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좀 많이 낮기 때문에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양적 완화 정책을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그런 여력이 충분하다는 게 오히려 그 연준의 또 논리로 좀 많이 작용되는데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의견이 굉장히 많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일단 전문가들도 좀 많이 나눠지고 있는데요. 네. 대체적으로는 그 연준의 경기 부양 정책을 좀 지금은 많이 한화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이렇게 향후에 지금 유럽 정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국가들이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율이 참 문제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환율 전쟁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티모시 가이트너 장관이 또 중국에 대해서 위안화를 좀 절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압박을 또 가했고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 또 총리가 우리나라 환율 문제를 가지고 또 태클을 거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는데 일단 미국과 중국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네. 일단 환율 전쟁이 뭐 최근 들어 시작됐다고 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환율 전쟁이 가장 촉발했던 게 아무래도 중국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글로벌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 정책이 좀 많이
달라졌는데요. 글로벌 경기가 좀 이렇게 많이 하향할 때도 불구하고 저 중국 경기 같은 경우 굉장히 상승세를 좀 많이 이어갔습니다. 네. 또 그 이면에는 그런 상승세를 오히려 좀 시장 자체에다 좀 둔화시키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좀 그 강화적으로 좀 이렇게 인위적으로 좀 많이 작용했던 게 지금 시장의 특징이었는데요. 최근 들어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왜냐하면 한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수출이 강한 기업 그 국가들 입장에서는 수출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재무가 굉장히 많은 또 그 국가들은 또 재무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가들이 좀 개입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율 위안화 자체가 지금 정확하게 계속 절상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이트너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 그다음에 미국 정상들도 꾸준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쉽게 말해서 이렇게 예측하는 부분보다는 이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G2라든지 아니면 뭐 최근 들에 우리나라도 뭐 다음 달부터 발표될 건데 G20 이런 그 국가들이 각국의 정상들이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초점을 맡아야 되지 그런 부분을 일단 예측을 하면서 가는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오히려 좀 힘든 부분이 아니었나. 예측보다는 각국 정부에 대한 그 뉴스 기사라든지 그런 보도 자료 같은 걸 꾸준하게 좀 확인하면서 어떻게 향후 진정될 것이라는 걸 좀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가 되고 있습니다. 각국의 환시 개입 문제가 큰 영향력을 또 발휘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식은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유럽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일단은 상승세가 나왔어요. 네, 그동안 맞습니다. 좀 반영되지 않았던 그런 호재가 재료로 많이 반영이 됐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어제 FMC에서 이제 발표했던 그 2차 양적 완화 정책이 어제 유럽 증시를 그대로 일단 가져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일단 자원개발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너지주부터 원자재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히려 양적 완화 정책의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상승했는데요. 특히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자원 개발주라든지 아니면 에너지주 같은 경우에는 시총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향후에 경기 회복에 대한 그 기대감 때문에 좀 많이 움직였던 게 시장의 특징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인텔이라든 그런 기술주들에 대한 그 실적 전망 자체도 오늘 아마 유럽 증시에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오면은 한 이틀, 3일 연속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상품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도 좀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최근 들어 금값의 굉장히 특징이 뭐냐면 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효과보다는 오히려 달러 약세에 대한 오히려 반등세로 오히려 많이 좀 구매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금값에 대한 그 러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강풍을 몰고 올 정도로 좀 굉장히 많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투자보다는 투기 세력들도 좀 많이 나타났던 게 좀 이렇게 특징인데요.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반대급 양적 완화 정책을 충분히 계속 펼침에 따라서 달러가 계속 이렇게 약세로 가면은 오히려 반대급부로 금값을 계속 고공행진하지 않을까 일단 그까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금값은 또 온스당 1,372달러 정도로 다시 한 번 더 최고가를 좀 경신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어제 중국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소비 확대가 좀 이렇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83.01달러에 마감했던 게 시장의 특징이었습니다. 네. 오늘 밤 주요 일정 그리고 또 기업들의 실적 발표 소식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에 나타날 게 9월 무역 수지하고요. 그다음에 그 재정 수지가 지금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도 발표될 예정인데요. 일단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비해서 이제 예상이 좀 소폭 감소할 것이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좀 이렇게 견주어서 비슷하게 나타날 것 같고요. 그다음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도 이전치에 비해서는 예상치가 오히려 좀 감소하면서 좀 이렇게 악화되는 그런 모습 보일 거라고 일단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수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크게 좀 완화될 요지가 좀 많이 큰데요. 특히 재정 수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가지고 그 미국 정부에 대한 그런 정부 정책에 따라서 재정 수지는 좀 많이 좀 이렇게 반등을 나타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간 신규 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이전에 비해서는 예상치가 좀 이렇게 소폭 증가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될 실적으로는요, 아메리칸 오페럴과 그다음에 AMD, 구글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일단 AMD가 구글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이전치보다는 예상치가 좀 이렇게 큰 폭으로 좀 개선되면서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 뉴욕과 유럽 증시 상황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센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의 오기철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금리가 과연 동결될 것인지 아니면 인상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에 대해서 뭐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일 것 같기도 해요. 네. 오늘 한은이 지금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네. 인상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외부 변수를 보게 되면 인상하기도 선뜻 어렵고요. 또 안 하자니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히 좀 강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지금 10월이 가장 금리 인상하기에 적합한 월이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들이 있는데요. 네, 네. 일단은 이런 것들이 그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선제 조치로서 인상해야 된다는 그런 무게가 실리는 반면에 이제 동결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경기 모멘텀 둔화와 원달러 환율 그리고 G20 정책회의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네. 지금 동결에 오히려 조금 더 무게가 좀 실리는 것이 아니냐 일단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된다 그러면 인상 시 이제 보험과 은행 이런 쪽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겠고요. 네. 만약에 동결이 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제 건설주 쪽에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은 오늘 뭐 동결이 되던 인상이 되던 증시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지만 네. 일단은 전문가 쪽에서는 동결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좀 실어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동결이 된다고 하면은 일단 인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보험이나 은행 쪽이 좀 수혜가 되겠지만은 동결이 된다면 이드롭종에 대해서는 좀 악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악재가 된다기보다도요. 네.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된다 그러면 이제 채권 가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미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상이 그동안 좀 많이 기대가 되었지만 9월달에 한번 실패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일단은 뭐 조정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 10월달에 만약에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인데 이게 또 장중에 또 출렁임이 어느 정도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프로그램 쪽에서 최근에 좀 순매수가 쭉 들어오다가 이틀 전인가요? 좀 매도 물량이 나오긴 했는데 뭐 아직까지 좀 삼각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좀 있어요. 일단 뭐 프로그램 매도 물량은 지금 현재 네. 그 매수 차익 잔고가 10.5조로 사상 최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한 부담감들은 상당히 큰데요.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베이시스를 감안을 했을 때 베이시스가 크게 악화만 되지 않는다고 하면 오늘 그렇게 큰 물량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프로그램 매도로 이제 나올 물량 예상 물량이 최대한 4천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물량들은 올해 그 환율과 배당 메리트 등을 생각한다 그러면 네. 롤오버될 가능성도 많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는지 그렇게 그럼으로 인해서 베이시스가 악화되는지 베이시스를 잘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외국인들이 지난번 제가 그 9월 달에 한번 그 외국인 옵션 포지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네. 242.5 지수로 1860선 아래에서 일단은 환율이 지금 옵션이 네. 수익이 나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어제 정확하게 1860선까지 밀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이것은 합성 선물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꼭 수익을 내자는 것이 아니라 선물과 옵션 양쪽에서 다 수익을 내자는 그런 구조로 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그런 그 구간 내에서 언저리에서 일단 움직임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 이야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이 또 문제예요.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쭉 나오고 있는데 그다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추세가 꺾였다는 점에 좀 부담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 분명히 있거든요. 일단 추세가 좀 꺾였다기보다도 네. 정말 언제쯤 쉴까? 국내 증시 언제 쉴까? 그러한 것들이 계속 늦춰진 것 같습니다. 네네. 지수가 기어코 1900을 보고 나서야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금융위기 이후 거의 주가 지수가 저점 대비해서 한 2배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네. 1년 동안 쉬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단기 과열권이 아니었던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네네. 지수 이격도가 207을 넘어서면서부터 지수 대형주
중심으로 인해서 좀 피로감을 좀 보였었고요. 네. 이러한 현상들이 외국인들 매도와 맞물리면서 주가 지수가 장중에 큰 폭으로 출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수 때 투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9월 10일부터 그리고 이제 10월 13일까지 네. 본다 그러면 한 6조 1천억 원 정도 네. 외국인들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면 이틀 동안 12, 13일 날 약 3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지수는 한 작년 고점 대비해서 40% 정도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네. 수급의 주체는 역시 외국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6조 원 매수했고 3천억 매도 때문에 주가 지수를 이렇게 흐리게 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지 주가가 좀 과열됐기 때문에 네. 한 템포 좀 쉬어가자. 그리고 또 최근에 환율이 급격히 하락했기 때문에 네. 환율에 대한 문제도 좀 약간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환율에 의해서만 더 급격히 하락하지 않는다 그러면 외국인들의 매도도 어느 정도 좀 잦아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어제 기관 쪽에서는 의미 있는 매수세가 또 들어왔어요. 물론 오늘 어제 한 번을 가지고 의미 있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투신 쪽에서도 매수를 했고요. 연기금 여전히 좀 튼튼하게 증시를 떠받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투신과 개인들의 네네. 물량들을 외국인들이 그동안 쭉 꾸준히 받아왔는데요. 기관이 어제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지금 한번 표를 보시면 네. 10월 달도 그렇고요. 지금 9월 달에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거의 팔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 지수가 잘 버텼는데 어제는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면서 기관이 좀 받쳐주는 개인이 받쳐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수는 이제 투신권에서 이제 투신권에서 물량이 나오는 건 물론 개인들의 환매겠죠. 이런 환매 물량들이 이제 거의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네. 더 이상 큰 물량들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일단은 지금은 이제 그 기관들의 투신 물량도 어느 정도 좀 줄어들 수 있는 국면으로 파악이 돼서 주가 지수는 이제 1860선에서 일차적으로 한번 횡보 국면을 거친 후에 다시 재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환율 쪽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환율이 10원 넘게 올랐다 내려갔다 아주 춤을 추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도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궁금하기도 하는데요. 예. 네. 일단 환율에 있어서는 원달러, 그리고 엔달러, 엔유로 이런 것들을 좀 다 같이 살펴보셔야 되겠는데요. 네. 일단 원달러 차트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달러 차트 보면 지난 5월달에 1,277원까지 갔다가 최근에 1,110원대까지 밀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환율 같은 영향은 엔달러 영향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엔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네. 환율 측면에 있어서는 그 경쟁국인 일본의 그 엔화가 계속 강세를 나타낸다고 하면 그렇게 시장에 큰 타격은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속도가 그렇게 빠르냐 아니면 좀 둔화되느냐 거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하락 속도가 빠르게 되면 네. 그만큼 증시에 주는 충격이 클 것 같고요. 좀 완만하게 좀 하락한다고 하면 그만큼 증시의 충격이 좀 둔화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상황에 보면 1,100원대가 어디에서 이제 저점을 지지를 받는 자리냐면 지난 5월 초에 1,100원대 이제 진입했던 구간이 있는데요. 네. 그 구간에서 일단은 지지받는 모습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좀 환율이 급등했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시 이런 급등하는 모습은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1,100원대에서 이제 횡보하는 국면으로 좀 접어들지 않을까. 연말까지는 1,050원 정도까지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는 네. 시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전략 한번 세워봐야 될 텐데 가장 눈길이 가는 부분이 이 금융주 부분도 있고요. IT 업종 쪽으로도 당연히 관심이 좀 가죠. 예, 일단은 네. IT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지난 한 달 동안 IT주들에 대해서만 계속 언급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라고 하면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들입니다. 그렇죠.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아무래도 신규로 편입하기엔 좀 부담스럽고요. 네. 그 다음에 악재라는 악재는 이미 거의 다 노출된 IT, 특히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서 4분기를 중심으로 해서 바닥권에 이제 진입했다는 그런 신호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골드만삭스에서 마이크론에 대한 의견을 비중 확대로 늘리면서 반도체 관련된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 관련된 그런 IT들 중심으로 해서 일단 네. 좀 바닥권에 온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LG 디스플레이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하락권을 다지는 모습을 보였고, 하이닉스가 벌써 어느새 이제 24,000원대 근처까지 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LG전자라든가 그런 모습들 좀 IT 쪽 들에서 꾸준하게 좀 관심을 계속해서 가지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상대적으로 좀 삼성전자는 무겁게 움직이고 있어요. 예, 삼성전자는 일단 상당히 무거운 게 틀림없습니다. 뭐 삼성전자는 그 가격 모멘텀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만 살아나면 이 모멘텀이 확 살아나는데요. 그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핸드셋도 가져가야 되고, 뭐 디스플레이 쪽도 가져가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들 포트폴리오가 골고루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펀드 환매가 나오면 대부분 IT 쪽, 특히 삼성전자 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 모멘텀이 아직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 움직임이 좀 약간 둔화됐었는데요. 이러한 물량들 수급적인 측면들만 해소가 된다고 하면, 뭐 밤사이에 발표됐던 인텔의 그런 실적 호전 그런 것들 본다고 하면 삼성전자도 충분하게 지금 뭐 관심 갖고 접근하셔야 될 자리가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금융 쪽으로도 한번 말씀 들어보고요. 구체적인 투자 전략 짜주시죠. 예. 일단 오늘 금리가 인상될지 안 될지는 뭐 저 역시도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결 쪽에 약간 더 무게가 실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은행과 보험업종, 특히 이제 은행은 이제 그 정부 지분 매각에 관련된 뭐 기업은행, 그다음에 최근에 꾸준하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삼성화재, 이런 은행과 보험업종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계속해서 가지셔야 될 때가 아닌가. 이 두 업종 역시 좀 업종별로 본다 그러면 좀 쉬었던 그런 업종입니다. 네, 이 업종 내에서 종목을 고르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네, 어떤 종목 오늘 저희가 살펴볼까요? 예, 오늘 삼성화재입니다. 제가 그 종목을 고르는 기준에 있어서는 수급을 좀 가장 중요시 하는데요. 물론 이제 수급이 좋은 업종들이 실적도 좋아지는 측면들이 많습니다. 오늘 삼성화재를 골라봤습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의 대형 손해보험사인데요. 이익 성장과 비용 관리의 조화, 그다음에 장기 신계약 매출 견조, 보장성 비중이 증가세에 보이고 있고요. 단단한 펀더멘털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긍정적인 수급이 좀 주목이 되고 있어서 삼성화재를 일단 오늘 좀 골라봤습니다. 삼성화재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그 장기 신계약 매출이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익 구조가 상당히 좋은 보장성 비중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4월 달부터 지금 7월 달에 약간 꺾였다가 지금 다시 8월 달에 보장성 비중세가 좀 상당히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들이 삼성화재에 대한 그런 이익 모멘텀을 더욱더 견조하게 해주고 있고요. 그 삼성화재의 위험 손해율, 월별 추이를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안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0을 중심으로 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지금 80선에서 좀 안정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업계의 수인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런 측면들은 상당히 좀 좋지 않느냐,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것은 뭐니 해도 수급 구조 같은데요.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작년 9월 달에 25만 9,500원까지 고점을 찍었었던 삼성화재 주가 흐름인데요. 최근에 5월 달에 16만 8,000원까지 빠졌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흐름을 보시게 되면 7월 달 이후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을 좀 반영하면서 모든 이평선들이 밀집을 하고 있고요. 이평선들이 다 이제 정배열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지수는 20만 원대에서는 매수 접근하셔도 충분한 자리가 아닌가 보여지고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매수했을 때는 나중에 향후 주가 흐름을 보면 늘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종에 대한 그런 수익 모멘텀도 계속해서 호전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 본다고 하면 삼성화재 충분하게 접근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지분이 지난 그 7월 달에 48.9%에서 53.5%로 약 4% 이상 지분을 늘렸습니다. 이러한 대형주의 주가 지분이 4% 이상 늘어났다는 것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그 10월 29일 날 홍콩 증시에 AIA 생명이 상장이 되는데요. 약 17조 원 규모입니다. 여기에 따른 수급 부담이 좀 약간 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보험주들 섹터를 세계 펀드들이 이제 관리를 하면서 이쪽으로 약간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것들이 선반영이 됐을 수도 있고요. 그 때문에 이제 10월 말에 이런 측면들 본다 그러면 약간은 출렁일 수 있겠지만 네. 모멘텀은 상당히 좀 견조하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지금 가격대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가격대를 살펴보시면 주가가 19만 원을 저점으로 해서 네. 21만 원을 고점으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딱 중간선인 20만 원 정도 선에서 매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목표가는 23만 원, 정고점 부근인데요. 23만 원 자리면은 작년 10월 달에 고점 부근이었습니다. 이 정도 자리면 충분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손절가는 약 18만 9천 원, 19만 원을 깨지는 자리에서는 손절을 해주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양평동지점의 오기철 차장과 했습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삼성화재를 살펴봤고요. 그다음 매수가는 20만 원 선을 제시해 주셨고 목표가 23만 원 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한지주 사태가 G20 정상회의 이전에 향방이 갈릴 전망입니다. 이르면 19일부터 이른바 빅3에 대한 검찰 소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 정기 검사를 다음 달 초로 앞당길 예정입니다. 독자적인 외환시장 개입을 단행한 일본의 간 나오토 총리가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는 환시 개입 자제를 요청해 앞뒤가 안 맞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G20 정상회담 의장국 역할을 거론하며 엄하게 추궁당할 것이라고 밝혀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생필품 가격 인하 발언에 대해 관련 업계가 소가리를 앓고 있습니다. 언급된 국제 시세 기준이 모호해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태펀드를 지원받은 일부 회사가 자금을 빚을 갚는 데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니가 구글 플랫폼 기반의 소니 인터넷 TV를 공개하고 예약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증권부로 자리를 옮겼죠. 서울경제신문의 서은영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리를 옮겼다니까 좀 서운하기도 한데요. 네. 네, 첫 번째 소식 빨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기자 설명회를 했는데 네. 일단은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어요. 그 이후에 또 어떻게 흘러갈지 상당히 궁금함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일단은 좀 해결의 실마리가 빨리 풀릴 것 같죠? 네, 이달 말까지 계속해서 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신한 사태 아무래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전에는 뭔가 좀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게 이 때문인데요. 네. 일단 신한 3인방으로 통칭되는 라 회장과 신 사장 또 이백순 신한은행 은행장들이 또 이제 이 비리 의혹을 진위를 가늠할 만한 일정들이 이제 잡혀 있는데 그 일정을 살펴보면 일단 오늘 제1교포 주주 설명회가 잡혀 있고요. 네. 18일에는 라 회장의 금융실명제 위반 혐의 해명 시한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또 19일 이후에는 검찰의 신한 3인방 소환, 또 22일에는 라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 또 27일에서 29일에는 이 행장의 주주기탁금 유용 여부 감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일단 일정 중에 몇 가지 좀 내용을 살펴보면요. 일단 3인방이 국감 이후에 소환 조사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국감은 아무래도 대검찰청 국감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18일에 예정이 돼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한 19일부터는 좀 3인방에 대한 소환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일단 라 회장이 지금 국감 증인으로 채택이 된 상황입니다. 22일에 출석을 요구한 상태인데요. 지금 27일에 지금 라 회장이 해외 IR 일정을 마치고 귀국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렇다면 네. 지금 22일 출석을 좀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네. 이에 대해서 좀 사실 이 국감 같은 경우에는 이 국회 출석 요구에 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해외 IR이 정당한 이유로 좀 인정이 될 것이냐 여부가 사실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라 회장 입장에서는 조기 귀국할 경우에 투자자들 불안을 좀 심각하게 우려해서 좀 초래할 수 있어서 또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이 일정을 소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를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금감원 같은 경우에 다음 달 중순께 실시할 예정이었던 신한은행 정기검사를 다음 달 초로 앞당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기존에 알려진 라 회장의 차명 계좌 외에도 가차명 계좌를 또 파악하고 이백순 행장이 라 회장의 차명 계좌를 관리했는지 그 의혹을 밝힐 방침입니다.
있습니다. 네. 이행장이 지난해 4월 제일교포 주주로부터 5억 원을 수수해서 이 중 일부를 유용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네. 이 역시 27일에서 한 29일 정도면 판가름되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인데요. 네. 신한은행은 문제의 기탁금을 관리한 관계자 등을 조사해서 2주 안에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14일에 또 제일교포, 오늘이죠. 주주들이 이제 이번 신한사태 관련해서 설명회를 열 텐데 이게 또 주요 변수입니다. 이날 설명회에서, 일부 주주들이 현 경영진의 책임을 묻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하기로 했는데 이걸 뭐 결의하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합의가 이루어질지, 뭐 주주단 사이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지 좀 내용을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뭐 저도 한번 접하고서는 왜 이러나 싶었는데 일단 일본 총리가 또 우리나라 그리고 또 중국의 환율 개입에 대해서 약간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는데 내가 하면 잘한 짓이고 남이 하면 나쁜 짓이다 이런 시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앞뒤가 안 맞아요. 네, 뭐 상당히 불쾌하죠. 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뭐 이런 식의 뭐 이제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좀 환율 관련해서 지금 국제 시장 이제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국제 사회에서 사실 이제 저번에 IMF 연차 총회 같은 경우에도 좀 아무런 대응 없이 좀 끝나버렸다. 그래서 이번에 G20이 서울 회담에서는 좀 그냥 넘어가지 않고 환율을 좀 집중적으로 논의해보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일본이 굉장히 이례적인 발언을 한 거거든요. 사실 다른 나라의 환율 정책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고 사실 좀 도의적으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좀 이런 발언들을 한 게 왜 했을까 이런 데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아무래도 좀 내부 사정에 내부 여론을 좀 의식해서 한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일본이 사실 지난달 15일이었죠. 2조엔을 풀어서 사실 6년 6개월 만에 환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었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지금 국내에서 뭐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엔고는 계속 지속되고 있고 지금 13일 현재 81엔대 후반까지 치솟은 상황이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일본이 가장 어려운 게 지금 수출입니다.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 지금 일본의 강력한 경쟁자가 한국과 중국인데요. 지금 계속 엔고가 지속되면서 지금 또 그 와중에 또 한국과 중국이 통화가치 절하를 계속 방치하게 되면서 지금 일본이 뭐 좀 적지 않은 피해를 받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와중에 지금 이제 한국과 중국이 계속 이렇게 통화가치 절하에 나설 경우에는 좀 좌시하지 않겠다 뭐 이런 발언을 좀 이런 강도 높은 발언을 하게 된 걸로 좀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좀 이제 선진국들 사이에서 좀 일본이 이렇게 외환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던 거에 대해서 좀 문책을 하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좀 자기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래서 뭐 좀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닐까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괜히 한번 발목을 잡아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은 씁쓸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생필품 가격을 한번 인하를 유도해봐라 이렇게 관련 부처에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뭐 이를 놓고 관련 업계에서는 고기를 좀 갸우뚱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사실 뭐 원재료도 아니고 생필품에 대해서 국제 시세를 논한다는 게 사실은 좀 무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팔고 있는 뭐 가령 뭐 샴푸 가격이 뭐 유럽에서는 얼마고 동남아에서는 얼마인데 그럼 도대체 어떤 게 국제 시세냐 이런 얘기를 하자면 사실 좀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얘기가 업계 얘기가 좀 사실 무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최종 상품 같은 경우는 그런 기준을 좀 참고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뭐 빅맥이라면 모를까. 사실 빅맥 지수 같은 경우는 좀 가격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외의 제품들은 좀 사실 무리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사실 일부 업체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최근에 국제 가격이 급등했는데도 이제 좀 정부의 이런 서민물가 정책 때문에 눈치 보면서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설탕이나 밀가루 업체들이죠. 뭐 CJ제일제당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국내 밀가루 설탕 가격이 국제 시세가 각각 거의 34에서 80%, 또 41에서 78% 정도 수준인데 지금은 우리 이제 국내 가격이요. 근데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담이 점점 가중되는 상황인데 이걸 반영을 못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계속 물가 안정에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너무 정부에서 몰라주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생필품 물가 급등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뭐 아예 그 가격 자체를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원자재 수급 안정화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라면 가격이 상승했다. 그럼 이제 국제 밀 가격 상승이 원인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최종 재화의 가격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아예 중장기적으로 좀 밀가루 이제 그런 수급 문제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다음 소식 바로 또 살펴보도록 하죠.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자금 지원을 좀 많이 했습니다. 모태펀드를 통해서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이 자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유용하는 그런 사례가 조금씩 발견되고 있다고요? 네, 지원받은 회사가 지금 전체 200개인데요. 네. 그 중에 이제 3개사가 사실 이제 자금을 이제 올바르지 않은데 사용을 했다, 이런 게 좀 적발됐는데, 사실 200개 중 3개다라고 하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사실 이 모태펀드의 그런 취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지금 이제 이런 지원금에 대한 모럴 해저드가 사실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3개사가 지금 지원금 27억 원 중에 17억 원을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나타났는데요. 네. 이 모태펀드가 2006년 공식 출범을 했었죠. 특허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결성이 됐었고요. 당시 특허청이 1,430억 원을 출자하고 또 민간 투자까지 합쳐서 4,465억 원 규모의 펀드가 만들어졌었습니다. 지금 모태펀드를 총괄하는 게 한국벤처투자인데요. 여기 이 총괄 아래 현재 19개 투자조합 운용사들이 200여 개 중소벤처기업의 주식이나 전환사채 형태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감독하는 기관은 사실 지금 중기청이지만 특허청도 거액을 출자했다는 점에서 사실 좀 감독 역할을 좀 소홀히 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특허청 입장에서는 우리 역시도 지금 연 2회 감사 보고서를 받으면서 계속 감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중소벤처기업이 지원금 부채 상환에 쓴 건 위법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위법은 아니고 지금 현재 이제 계약서상에도 페널티 조항 형태로 있습니다만 운용사들도 이에 대해서 사실 문제를 삼지 않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자료를 좀 공개한 게, 저희 신문에 공개한 게 이상권 한나라당 의원인데요. 지금 투자조합 운용사에 대해서 좀 회계법인 등의 좀 외부 전문 기관의 재무 실사를 좀 강화하고 또 지원 목적에 맞게 또 투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끔 좀 강제 조항을 개설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니가 구글 TV를 내놨다고 하는데, 국내 업계에서도 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본격적인 스마트 TV 대전의 시작이다, 이제 그렇게 알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네. 이제 앞서서 삼성전자, LG전자가 이미 스마트 TV를 선보였었는데, 좀 어떤 점에서 차별화가 될 것이냐, 그리고 이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느냐, 당연히 주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차별화된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장착해서 풀 브라우징이 가능하고요. 또 쿼티 재판 리모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인터넷, 이제 PC와 거의 똑같은 형태로 이제 TV를 이용을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인터넷 검색도 할 수 있고 콘텐츠도 바로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고 이런 형태인 거죠. 일단 그리고 한 화면에서 또 TV와 방송을 시청하면서도 별도의 작은 창을 통해서 웹서핑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네. 듀얼 뷰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이 작은 화면으로 트위터도 할 수 있고 친구들과 채팅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축구 경기 스코어도 확인하고 네. 동시에 이제 멀티태스킹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기능 면에서 상당히 이런 점은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건데, 사실 스마트 TV의 핵심은 콘텐츠입니다. 콘텐츠를 그렇죠. 얼마나 네. 확보하고 있느냐, 이게 결국은 누가 살아남느냐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텐데, 지금 사실 소니 구글 TV만의 차별화된 콘텐츠가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사실 삼성이나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체 TV 전용 애플리케이션 스토어를 만들어서 콘텐츠 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구글 TV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글에서 선보이고 있는 콘텐츠들을 좀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좀 많고요. 네. 자체 VOD 서비스도 가능합니다만 아직 콘텐츠 숫자가 밝혀지지 않았고요. 그런 점에서 좀 콘텐츠 확보를 해야만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구글 TV 소식을 끝으로 오늘은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서은영 기자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센증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증시 그리고 또 유럽 증시가 상승장 속에 마감됐습니다. 굵직한 이벤트가 우리 증시에서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과연 우리 증시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출발 센증시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